여보, 죽은 사람 보고 있어봤자 뭐가 달라져. 장모님 이제 다 사셨잖아. 나는 못 견디겠어. 그 말 한마디는 제 심장을 찢어발겼습니다. 3년 전 그날 친정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새벽이었지요. 제 손 안에서 어머니의 체온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던 그 순간 남편은 등산복 차림으로 태연히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네. 이런 날 안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병나. 북한산이나 다녀올게. 전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요. 어머니의 임종을 앞둔 딸에게 남편이 해줄 수 있는 말이 고작 그거라는 게 도무지 믿기질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함께 있어주기를 바랐던 사람이 등을 돌린 그날, 저는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병원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어둡고 차가웠지요. 그 어떤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입술만 바싹 말랐습니다. 제 온몸의 수분이 증발하는 듯한 고통이었지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기회가 오면 똑같이 돌려줄 거야. 당신이 가장 외로울 때 나도 그렇게 해줄 거야. 내가 겪은 이 고통을 당신도 똑같이 맛보게 해줄 거야. 제 다짐은 뜨거운 맹세가 되어 제 심장에 새겨졌습니다.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등산 간다며 제 친정 엄마의 장례를 치르지 않은 그날 이후 저는 살아있는 시체처럼 견디며 살았습니다. 제 몸은 움직였지만 제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고 잠을 자도 꿈속에서조차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처럼 낯설었습니다. 눈은 늘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그는 제게 그날의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평온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은 제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혜숙입니다. 60대 후반의 나이로 평생을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제 삶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지요. 시아버지 병수발에 남편 뒷바라지에 3남매 키우느라 제 이름 석자는 잊고 산 지 오래였습니다. 제 젊은 시절은 오직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시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기댈 곳이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던 분이셨지요.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지는 손에서 생명의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와의 추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벽녘 남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제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저는 그가 제 손을 잡아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저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제 옆에 제 남편이 있어주기만 해도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한번 쓱 보더니 제 손을 잡기는커녕 창밖을 힐끗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한숨은 제게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끔찍한 말을 내뱉었지요. 여보, 죽은 사람 보고 있어봤자 뭐가 달라져? 장모님 이제 다 사셨잖아. 나는 못 견디겠어.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태연해서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무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제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 싶었지요.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을까요?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을까요? 그는 제 반응을 살피지도 않고
병실 한 구석에 벗어두었던 등산복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나는 너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듯 했지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네. 이런 날 안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병나. 북한산이나 다녀올게. 그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공기보다 더 차가운 것은 제 남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제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제게 아무런 답도 해줄 수 없었지만 그 가늘어진 손을 놓으면 제가 이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제 손끝에서 서서히 너무나도 잔인하게 식어갔습니다. 마치 제 심장의 온기마저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차가움이 제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간호사를 불러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어머니의 임종을 확인하는 그 순간 제 눈앞의 세상은 빛을 잃고 등이 꺼지는 듯 깜깜했습니다. 저는 마치 세상 모든 것을 빼앗긴 아이처럼 벌거벗겨진 영혼으로 감각이 마비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몸은 로봇처럼 움직였지만 제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했고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장례식장으로 옮겨지고 빈소가 차려지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마치 꿈속의 일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제 세상은 어머니와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모두들 제게 힘내라, 어머니 좋은 곳 가셨을 거야 같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남편의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장모님 이제 다 사셨잖아. 나는 못 견디겠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평생을 딸로 살아온 제게 어머니의 죽음은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는데 그에게는 그저 답답한 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장례식 내내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기철이가 원래 좀 예민해서 그래, 피곤해서 잠시 쉬러 간 모양이지 하며 그를 감쌌습니다. 시누이는 제게 와서 언니, 요즘 누가 그렇게 유난 떨어? 엄마 돌아가셨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언니만 힘든 거 아니잖아. 라며 힐끔거렸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마치 제가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의 무심한 시선과 말들은 제 가슴에 칼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친정엄마의 죽음은 이들에게 그저 남의 집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형식적인 슬픔과 안도감 섞인 표정들을 저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억지로 웃었고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배워온 며느리의 도리였으니까요. 남들에게 흠잡히지 않기 위해 저는 제 감정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피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올린 입꼬리 뒤로 제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했지요. 그날 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저는 차갑게 식은 심장으로 맹세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아닌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증오와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불덩이는 복수심이라는 이름으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갚아줄게요. 저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제가 겪은 이 지옥 같은 고통을 100배로 되갚아줄게요. 그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제가 가장 잔인하게 부숴버릴게요. 제 다짐은 핏빛으로 물든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삶은 그날 이후 마치 얼어붙은 호수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거대한 얼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친정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저는 다시 일상이라는 차가운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남편 기철 씨는 장례식 후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그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듯 했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늘 그랬듯이 신문을 펼쳤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스포츠 중계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제 눈을 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겪은 고통이 제 가슴에 박힌 비수가 그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무심함은 제게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볼 때마다 제 심장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한들 그가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해하려 들기나 할까요? 제 입은 굳게 닫혔고 제 마음은 더욱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침묵은 제 유일한 방패이자 동시에 그를 향한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그는 제 침묵에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왜 제가 침묵하는지, 무엇 때문에 제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는지 그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평소보다 말이 없어졌다고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무관심은 제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밥상 위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섬에 고립된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고 그는 묵묵히 자기 몫의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가끔씩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텅 빈 집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쓸쓸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남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차려낸 밥상이 마치 독이 든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제 고통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제 고통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 기철 씨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제게는 마치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저는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 눈은 더욱 또렷해졌고 고요함은 오히려 3년 전 그날의 기억을 더욱 생생하게 불러왔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손, 마지막 온기가 제 손끝에서 스르륵 빠져나가던 그 순간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고 제 심장마저 함께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남편의 무심한 뒷모습,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등산복을 챙겨 입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은 제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베개는 매일 밤 눈물로 축축이 젖어갔습니다. 제 눈은 타는 듯이 아팠고 목구멍은 바늘로 꿰맨 듯 따끔거렸습니다. 가슴 속에는 숫덩이 같은 응어리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숫덩이는 뜨겁고 무거워서 제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제게 고통의 시간이자 동시에 복수를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연료 삼아 제 마음속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렸습니다. 저는 제 삶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김혜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60여 년의 세월은 오직 희생과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23, 곱디고 온 처녀 시절 저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처럼 여겨주었습니다. 제게 사랑을 속삭였고 평생을 함께하자 맹세했지요.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제 삶은 시댁의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리고 시동생들의 학비까지 보태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제 친정에서 보내준 돈까지 시댁을 위해 썼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우리 혜숙이 같은 며느리는 복덩이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 속에는 내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도 시누이들의 얄미운 행동에도 묵묵히 견뎠습니다. 시누이가 제게 언니는 시집 잘 와서 고생 모르고 사내라고 비아냥거려도 저는 그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남편 기철 씨는 그런 저를 보며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라고 말했지만 그 칭찬은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의 시선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는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저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저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제 삶은 오롯이 그 작은 생명들의 빛을 향해 뻗어나가는 나무뿌리 같았어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허리가 끊어질 듯 휘어져도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작업실에서 부업을 하며 기계처럼 손을 움직였지요. 제 손은 고운 살결 대신 굳은 살이 박혀 투박해졌고 손톱은 자주 깨지거나 갈라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제 어깨와 허리에는 늘 파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파스 냄새는 마치 제 희생을 증명하는 훈장 같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도 애들 교육은 엄마 몫이지라며 모든 것을 제게 당연한 듯 떠넘겼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성적표에 찍힌 숫자에만 잠시 흥미를 보일 뿐 아이들의 진정한 마음이 어떠한지 혹은 제가 얼마나 밤잠을 설쳐가며 애썼는지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제 존재는 그에게 그저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도구에 불과했지요. 저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더 낯설어지고 제 꿈은 사치였으며 제 행복은 가족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뒤에 숨겨져야만 했습니다. 제 영혼은 그렇게 메말라갔지요. 특히 시아버지의 병수발은 제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지시자 저는 밤낮으로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식사를 챙기고 밤새도록 기침하는 시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제 손은 거칠어졌고 제 어깨는 늘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제 무릎은 닳아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시누이들은 가끔씩 찾아와 언니 고생이 많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마치 의무감을 채우는 듯 형식적이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며느리가 돌봐주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며 저를 위로 아닌 위로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그동안의 저의 노고를 남편조차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아내의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이 친정엄마의 마지막 순간에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실은 저를 가두는 감옥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제게 엄청난 절망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차가운 분노를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김혜숙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제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지쳐 보이는 눈빛, 하지만 그 속에는 이글거리는 불꽃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김혜숙, 너는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너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내 고통을 똑같이 돌려줘야 해. 제 다짐은 점점 더 굳건해졌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은 점점 더 차갑고 단단하게 변해갔습니다. 남편 기철 씨는 여전히 제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저 친정엄마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가끔씩 그는 제게 여보, 아직도 힘들어? 이제 그만 잊어버려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잊어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무신경함은 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더 이상 어떤 위로도 어떤 이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듯 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제 복수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설거지하는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잠이 들었고 저는 그의 옆에서 눈을 감은 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제 복수는 단순히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과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내심, 그리고 복수를 위한 치밀함.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제 표정은 완벽한 가면이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는 여전히 친절한 며느리였고 남편에게는 묵묵한 아내였습니다. 그들은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늘 그 자리에 있는 김혜숙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은 잠시 숨죽이고 있을 뿐 언젠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폭풍이 몰아칠 날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을 그들도 똑같이 맛보게 해줄 그날을요. 제 심장은 차갑게 뛰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찬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하늘이 제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 소식은 제게 슬픔이 아닌 차가운 희열을 안겨주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칼을 꺼낼 시간이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도 기쁨도 아닌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제 입가에 걸린 미소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제가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돌려줄 시간입니다. 제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그 외로움과 배신감을 그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나약해졌을 때 제가 가장 강해질 것입니다. 과연 제가 이 복수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의 불덩이는 이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길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끊자마자 제 손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회에 대한 흥분, 그리고 드디어 복수를 실행할 수 있다는 벅찬 감정 때문이었지요.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완벽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그들에게 제가 겪었던 것을 되돌려줄 수 있을까? 남편은 제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에도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릴 뿐 크게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또 쓰러지셨어? 나이 드시면 다 그렇지 뭐. 별일 아닐 거야. 그의 무심한 한마디는 제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저에 대한 무관심과 자신의 편안함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어떤 복수를 해도 싸다는 것을요. 그의 태어난 모습은 제 복수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원 갈 준비를 하라고 재촉했을 남편은 제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지. 제 말에 그는 그제야 귀찮다는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그런 태도는 제 복수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남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필 이럴 때 쓰러지시고 그래. 요즘 일도 많은데. 그의 불평은 제 가슴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불편함에만 있었습니다. 제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가 답답하다며 등산을 갔던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에게 가족의 죽음은 그저 자신의 일상을 방해하는 귀찮은 일일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시누이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도 걱정보다는 피곤함과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몰라. 우리도 살기 바쁜데. 시누이의 투덜거림은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3년 전 제 친정엄마 장례식장에서 저를 힐끔거리며 비웃었던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제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가득 담고 말이죠. 어머님 괜찮으실까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제게 언니가 고생이 많지. 역시 언니밖에 없어라며 형식적인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언니가 간병을 도맡아 해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기대를 최대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복수는 그저 그들을 아프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잃어버린 나를 진정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비난할 수 없도록 제가 며느리 도리를 완벽하게 다한 후에 말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죄책감은 더욱 커지고 저의 복수는 더욱 통쾌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죄책감까지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희미한 기계음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제게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저를 힘들게 했던 분. 하지만 동시에 제가 며느리로서 헌신했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제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듯 미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복수 계획의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외로움과 배신감을 그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병실을 나서며 남편과 시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곁을 지킬게요. 걱정 마세요. 제 말에 그들은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역시 당신밖에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시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편안함과 만족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것을 연기하고 있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제 친정엄마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릴게요. 저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제가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돌려줄게요.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제게 힘을 주었고 동시에 복수를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속의 불덩이는 이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길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시작될 때까지 저는 숨죽여 기다릴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김혜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태어난 새로운 김혜숙이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의 병실은 제게 또 다른 전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지극한 간병을 하는 며느리였지만 제 내면에서는 치밀한 전략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병세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의사와의 대화, 간호사들의 표정,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제 복수를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에 놓인 시어머니의 물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제 손에 들어올 혹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상상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병실에 들렀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늘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와서는 시어머니의 손을 형식적으로 잡고 몇 마디 건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보다는 의무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건 어머니의 안위가 아니라 당신의 체면과 귀찮음이겠지. 그의 무심함은 제 복수심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더했습니다. 그들은 병문안을 오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듯 했습니다. 언니, 엄마는 어때? 많이 안 좋으셔? 우리도 애들 때문에 바빠서 자주 못 와. 그들의 말 속에는 제게 모든 간병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속셈을 모르는 척 괜찮아요. 제가 어머님 곁을 지키는 게 당연하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제 대답에 안도하며 마치 큰 짐을 던 듯 홀가분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편안해해라. 그 편안함이 곧 너희를 옥죄는 족쇄가 될 테니. 저는 시어머니의 병실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약해지셨고 의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제 친정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를 홀로 버려두고 떠났던 그들의 얼굴. 이제 그들에게 그 고통을 되갚아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계산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남편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시어머니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여보, 엄마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그래도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인지 아닌지 모를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연하죠, 여보. 제가 어머님 곁을 지켜야죠. 제 말에 남편은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여전히 예전의 김혜숙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 착각이 그를 더욱 깊은 함정으로 빠뜨릴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도감이 제 복수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될수록 더욱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저를 효부라고 칭송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제대로 듣지도 못하시는 시어머니께 어머님은 이런 며느리분 계시니 정말 복 받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칭찬과 고마움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제가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점점 더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그들의 칭찬은 제 복수의 불길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시어머니의 병실에 홀로 남아 복수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점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졌습니다. 삐, 삐, 삐. 심박동 모니터 소리만이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제 친정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를 홀로 버려두고 등산을 갔던 남편의 얼굴, 그리고 저를 비웃었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
그들의 얼굴이 제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복수 시나리오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대사를 던져야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을까? 장례식 당일 조문객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순간, 그들이 가장 나약해지고 가장 방심했을 때, 그때가 바로 제가 칼을 휘두를 최적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위해 3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병실에서 나오는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엿듣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실 게 얼마나 될까? 언니가 간병하느라 고생했으니 언니 목도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의 대화는 제게 또 다른 복수의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 그들의 탐욕까지 이용해야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병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실을 가득 채웠던 희망의 끈이 서서히 끊어지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삐, 삐, 삐. 생명 유지 장치의 규칙적인 소리마저 점점 더 가늘어지는 것 같았지요. 의사는 차트를 내려놓으며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게는 그 말이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현실을 직시한 듯 병실에 모여들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의 울음소리는 히스테리컬하게 터져나왔고 시동생들은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들의 비탄 속에는 슬픔보다 더 큰 당혹감과 이제 자신들에게 닥쳐올 귀찮은 현실에 대한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물은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고통이 시작될 때가 온 것입니다. 남편의 얼굴에도 슬픔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기대어 울기까지 했습니다. 축축한 그의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지만 저는 아무런 온기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정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떨림 속에서 진정한 슬픔보다는 자신의 편안함이 깨질 것에 대한 불안감을 읽었습니다. 그가 잃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자 자신의 체면을 지켜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마지못해 토닥여 주었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은 당신의 엄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이겠지.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가 제게 기대어 나약함을 보이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시누이들은 병실 한 구석에서 웅성거렸습니다. 그녀들의 시선은 이미 병상의 어머니를 넘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장례는 어떻게 해야 해? 제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의 대화는 제 귀에 마치 소름 끼치는 합창처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은 오직 돈과 절차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시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보다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 추악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잡아야지.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건드려야지. 제 마음속으로 차갑게 되뇌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얼굴에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걱정과 연민을 드리웠습니다.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 제가 잘 준비할게요. 걱정 마세요. 제 목소리는 한없이 침착했고 제 표정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역시 언니밖에 없어. 우리가 뭘 알아. 언니가 다 해줘야 해. 그들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노골적인 의존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 또한 제 손을 잡으며 여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축축했고 그 말은 그의 책임을 제가 대신 져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완벽한 며느리이자 이 모든 귀찮고 힘든 일을 처리해 줄 해결사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 그들의 어리석은 안도감이 제 복수를 더욱 달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장례 준비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상조회사와 연락하고 수의를 고르고 조문객들에게 보낼 부고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손은 쉴 틈이 없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 복수를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제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니 그저 편안해할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제게 이렇게 침착하고 빈틈없는 상주 며느님은 처음 봄이다라며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칭찬은 제 가면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제 행동에 아무도 의심을 품지 않을 테니까요. 제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눈빛, 나지막한 목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감내하는 듯한 표정. 누구도 제가 복수를 꿈꾸는 사람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 마음속의 얼음칼은 이제 완벽하게 벼려졌습니다. 그 칼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뜨거운 복수심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저는 그 칼을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나약해졌을 때 제가 가장 강해질 것입니다. 과연 제가 이 복수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의 불덩이는 이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길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시작될 때까지 저는 숨죽여 기다릴 것입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빈손은 연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허리 숙여 인사하고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눈은 스치듯 조문객들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3년 전 제 친정어머니 장례식에 와서 저를 힐끔거리던 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게 어쩜 그렇게 며느리 도리를 잘하냐며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역겨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칭찬이 커질수록 제 복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습니다. 남편 기철 씨는 빈소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어딘가 모를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해 주니 그는 그저 자리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가끔 제게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마음 편히 엄마 마지막을 지킬 수 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보다는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노골적인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편안해할수록 당신이 받을 고통은 더욱 커질 거야. 그의 안도감은 제 복수심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빈소 한 구석에서 시어머니의 유산 문제로 여전히 속닥거렸습니다. 엄마는 언니한테만 다 주면 어떡해?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들의 추악한 탐욕은 제 복수심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돈. 그들에게는 어머니의 죽음보다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 그들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뜨릴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제게 복수의 정당성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밤늦게 모든 조문객이 돌아가고
빈소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빈소 한 구석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코 고는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승리의 창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잊지 못할 고통을 안겨줄 그날이요. 제 심장은 복수를 향한 기대감으로 쿵쾅거렸습니다. 새벽녘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복을 벗어 곱게 개어두고 미리 준비해둔 등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차가운 등산복의 감촉이 제 피부에 닿자 제 몸속의 피가 더욱 격렬하게 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3년 전 그날 남편이 제게 했던 그 행동을 이제 제가 그에게 똑같이 돌려줄 시간. 제 손은 떨렸지만 제 마음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제 몸은 복수를 향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빈소를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뜨거운 복수심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기사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제 얼굴은 무표정했고 제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택시는 북한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 복수를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하자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산화를 고쳐 신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3년 전 그날의 고통과 분노가 되살아났습니다. 장모님 이제 다 사셨잖아. 나는 못 견디겠어. 남편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되새기며 더욱 힘껏 산을 올랐습니다. 제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하자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산 정상에서 휴대폰을 꺼내 남편 기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잠깐 눈 붙이는데 웬 전화야? 어딘데 전화를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잠에서 깬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디긴 어디야? 날씨 좋으니까 등산 좀 다녀오려고. 제 목소리는 한없이 태연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기철 씨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쳤어? 오늘 어머니 장례인데. 그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차갑게 되받아쳤습니다. 3년 전에 제가 했던 말이네요. 그때 당신 대답 기억해요? 죽은 사람 보고 있어봤자 뭐가 달라져?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 속에서 그의 충격과 당혹감을 읽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산 정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질 혼란과 절망을 상상하니 제 심장은 복수의 쾌감으로 벅차올랐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시작될 때까지 저는 단 한순간도 눈을 감지 않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다시 들어선 순간 빈소 안은 예상대로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새벽녘의 고요함은 사라지고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시선들이 제게 꽂혔습니다. 시누이들은 붉어진 눈으로 저를 노려봤고 시동생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남편은 상복을 입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은 뒤 그가 얼마나 당황하고 분노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제게 짜릿한 만족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첫 막이 오른 듯 제 심장은 차분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은 저를 향해 맹렬히 흔들렸습니다. 언니,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 장례식에 등산을 가? 이게 무슨 망신이야? 온 조문객들이 다 알게 생겼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태연한 반응에 신우이는 더욱 분개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를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 이글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 속에서 그녀의 당혹감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읽었습니다. 남편이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향해 원망과 분노를 뿜어냈습니다. 여보, 대체 왜 이래? 지금 장난하는 거야?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정말 미쳐버렸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온 착한 아내의 모습이 사라진 것에 대한 혼란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그런 절박한 모습이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3년 전 제가 느꼈던 그 절박함을 이제 그가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고통은 제게 달콤한 복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빈소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렸고 시댁 친척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3년을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제 심장은 차분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이제 제가 이 모든 연극의 결말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빈소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들렸을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어떤 떨림도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제 말에 빈소 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규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3년 전 제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새벽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제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은 연기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하나하나 마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제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죽은 사람 보고 있어봤자 뭐가 달라져? 장모님 이제 다 사셨잖아. 나는 못 견디겠어. 제가 그의 말을 그대로 읊자 남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댁 친척들의 얼굴에도 충격과 경악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등산복 차림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네. 이런 날 안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병나. 북한산이나 다녀올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저를 홀로 버려두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제 말이 이어질수록 빈소 안의 정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신우이는 입을 틀어막았고 시동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홀로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고 홀로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때 시댁 식구들 중 누구 하나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즘 누가 그렇게 유난 떨어? 라며 저를 비웃었지요. 제가 이 말을 꺼내자 신우이는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살아있는 시체처럼 견디며 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다짐만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오면 똑같이 돌려줄 거야. 당신이 가장 외로울 때 나도 그렇게 해줄 거야.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마치 거대한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회가 왔습니다. 제 시어머니의 장례식. 저는 3년 전 제가 겪었던 고통을 제 남편에게 똑같이 돌려주었습니다. 그가 가장 나약해졌을 때, 그가 가장 소중한 일을 잃었을 때 저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제 말은 칼날처럼 남편 기철 씨의 심장을 꿰뚫었을 겁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경련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어머님 곁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병원 사람들도 시댁 식구들도 모두 제가 효부라고 칭찬했지요. 저는 그들의 칭찬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3년 전 다짐했던 복수를 위한 완벽한 연극이었으니까요. 제가 이 말을 꺼내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함께 자신들이 속았다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빈소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웅성거렸고 시댁 친척들은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여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미쳤나 봐.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지만 제게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3년간 제 가슴을 짓눌렀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터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통쾌함, 그것은 제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제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겪었던 고통을 100배로 되갚아 주었습니다. 그들의 절규와 분노가 제게는 승리의 함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 친정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안히 잠드세요. 제가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렸어요. 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고통과 인내 끝에 찾아온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영혼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빈소 안의 소란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절규는 제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복수를 완수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김혜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제 삶을 위해 살아갈 새로운 김혜숙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벗어나 저만의 평화를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빈소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절규와 시댁 식구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병원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은 마치 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따뜻한 해방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 떠날 시간입니다.
과연 저는 이 복수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함께 새로운 여운이 감돌았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3년간 제 영혼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들은 마치 제 지난 고통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았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남편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마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웠겠지요. 혹은 시댁 식구들의 빗발치는 비난 속에서 꼼짝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고통을 상상하니 제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그 밥은 3년 만에 느껴보는 아무런 짐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맛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저를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를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더 이상 제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제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맛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복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텅 빈 공간이 남은 듯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 이상 복수를 계획할 필요도 가면을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삶의 가장 큰 목표가 사라지자 저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끝일까요? 이 공허함이 제가 얻은 전부일까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지쳐 보이는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복수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던 저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문득 젊은 시절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23, 곱디고 온 처녀 시절의 김혜숙. 저는 그때 무엇을 꿈꿨을까요? 책 읽기를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작은 꽃밭을 가꾸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 모든 꿈들은 시댁과 남편, 아이들 뒤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잊었던 꿈들을 다시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옷까지 시댁 식구들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들의 흔적을 지워나갈수록 제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처럼 저는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동네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책 냄새를 맡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즐겨 읽던 시집을 다시 펼쳤습니다. 시 구절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들도 샀습니다. 붓을 잡으니 잊었던 설렘이 되살아났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하얀 도화지에 색을 입히는 동안 저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꽃집에서 꽃씨를 사와 베란다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는 동안 제 마음은 평화로워졌습니다. 꽃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다시 새롭게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가꾸는 것.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언니, 기철 오빠가 폐인처럼 지내.
매일 술만 마시고 회사도 안 나가고 그녀의 말 속에서 저는 남편의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가 겪었던 고통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와줘. 기철 오빠가 언니 아니면 안 된대.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언니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신우이의 목소리는 수화기 너머로 절박하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애원 속에는 이전의 얄미움과 비아냥거림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무력감과 저에 대한 노골적인 의존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복수심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차가운 돌덩이처럼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제게 그저 먼 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곳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단호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깊은 한숨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 말이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겠지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세상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제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3년 내내 견뎌야 했던 고통에 비하면 그들이 지금 겪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제가 느꼈던 지옥을 맛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선 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술로 지새운 듯 그의 몸에서는 퀴퀴한 술 냄새와 함께 절망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유령 같았습니다. 그의 헝클어진 머리칼과 풀린 눈동자는 그가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굽은 어깨는 이전에 당당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을 맞은 나무처럼 그는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당신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에 내가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는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제 발등을 적셨지만 저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마치 마른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와 함께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3년 전 제가 느꼈던 그 고통을 이제야 그가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상처는 그의 눈물로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제가 3년 내내 겪었던 지옥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외로울 때 나도 그렇게 해줄 거야. 제가 3년 전 다짐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똑같이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차례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느낀 고통은 제가 3년 내내 겪었던 고통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이제 당신은 당신의 몫을 감당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제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더욱 절망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 떠날 것입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복수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함께 새로운 여운이 감돌았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길을 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김혜숙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제 삶은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채워질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복수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한 여자이면서 아내였고 며느리였던 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때로는 복수가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남겨진 국화 한 송이처럼 제 마음은 이제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심이 한 여인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복수 끝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남편 기철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김혜숙처럼 깊은 분노와 상처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아픔과 후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뒤늦게 용서를 구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순간을 마주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혹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와 희망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